메모리 하나가 자동차 산업을 넘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십 년 동안 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상징했던 자동차 산업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메모리 제품이 등장했다. 그것이 바로 HBM이다. 자동차는 오랫동안 산업의 왕이었다. 그런데 왜 자동차였을까? 왜 다른 산업이 아니라 자동차가 한 나라의 제조업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었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동차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대중제품이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정밀하게 조립되어 하나의 기계로 작동한다. 철강화학, 전자, 기계, 모든 산업기술이 집약된다. 20세기 초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자동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산업의 상징이 되었다. 포드 모델 T는 1908년 출시 당시 $850였다. 소유층만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 그런데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1925년에는 $260로 떨어졌다. 3분의 1의 가격이다. 중산층이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되었다.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도로가 깔리고 주유소가 생기고 정비소가 들어섰다. 도시 구조가 바뀌었다.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확장되었다. 미국은 자동차로 초강대국이 되었다. 1920년대 디트로이트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었다. 포드, GM, 크라이슬러가 모두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두었다. 디트로이트 인구는 1900년 28만 명에서 1950년 185만 명으로 급증했다. 50년 만에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공장 노동자는 중산층이 될 수 있었다. 1914년 포드는 하루 $5 임금을 지급했다. 당시 제조업 평균 임금의 2배였다. 자동차 산업이 중산층을 만들어낸 것이다. 독일은 자동차로 전후 부흥을 이뤘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경제는 폐허였다. 그런데 1950년대부터 폭스바겐, BMW가 성장하면서 독일은 다시 일어섰다. 폭스바겐 비틀은 전 세계에서 2250만 대가 팔렸다. 말닐 모델 최다 판매 기록이다. 독일은 자동차 수출로 무역 흑자를 쌓았다. 그 돈으로 인프라를 재건하고 복지 제도를 만들었다. 자동차가 독일 경제의 엔진이었다. 일본은 자동차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1960년대까지 일본차는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토요타가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토요타 생산 방식은 제조업 교과서가 되었다. 재고를 최소화하고 불량을 즉시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차는 고장이 적고 연비가 좋다는 평판을 얻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연비 좋은 일본차가 미국 시장을 장악했다. 일본은 자동차 수출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한국 역시 자동차로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다. 1976년 폰이 출시 당시 한국은 1인당 GDP $800에 불과한 저소득 국가였다. 자동차는 꿈의 제품이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연간 4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전 세계 판매 3위다.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를 견인했다. 이처럼 자동차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다.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철강을 만들고 화학 소재를 개발하고 정밀 기계를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자동차 산업이 있는 나라는 강한 나라였다. 자동차가 잘 팔리면 경제가 성장했다.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 도시가 발전했다. 이것이 100년 동안 이어진 공식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업을 말할 때 자동차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반도체 산업이 성장한다고 하면 자동차 산업과 비교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해진다고 하면 자동차 산업의 몇 %인지 묻는다. 자동차가 산업의 기준점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다. 자동차가 경제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용, 수출, 기술 지역 발전, 모든 것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점이 바뀌고 있다. HBM이라는 메모리 하나의 시장 규모가 2025년 기준으로 $467억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완성차 수출액 $708억 육박하는 수준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 한 가지 품목의 가치라는 점이다. 자동차 완성차 수출 $708억 수십 개 차종의 합계다. 소나타 아반떼,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그랜저, 스포티지, 카니발, 모하비, 모든 차종을 합친 금액이다. 세단, SUV, 트럭,
승합차, 전기차 모두 포함한다. 수백 개 모델의 총합이다. 반면 HBM은 단일 제품군이다. HBM2, HBM2E, HBM3, HBM3E. 세대별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제품이다. 로데 역폭 메모리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다. 이 하나의 제품군이 자동차 산업 전체 수출액의 66%에 달하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2026년이면 80%를 넘을 것이다. 2028년에는 완전히 역전될 것이 확실하다. 왜 이 비교가 충격적인가? 사람들의 인식 구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자동차는 도로에서 볼 수 있다. 공장도 거대하다. 수만 명이 일하는 모습도 보인다. 완성차가 출고되는 장면도 장관이다. 가시성이 높다. 반면 HBM은 보이지 않는다. 데이터 센터 안 서버에 들어가 있다. 일반인은 HBM을 본 적이 없다. 만져본 적도 없다. 크기도 작다. 손톱만 하다. 무게도 몇 그램에 불과하다. 가시성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부품 하나가 보이는 제품 전체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충격인 이유다. 우리가 산업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의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의 상징이 바뀔 때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19세기 말 산업의 상징은 철강이었다. 얼마나 많은 철강을 생산하는가가 국력을 결정했다. 영국은 철강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다. 독일은 철강으로 통일을 이뤘다. 미국은 철강으로 초강대국이 되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당대 최고 부호였다. 20세기 들어 상징이 자동차로 바뀌었다. 자동차 산업이 경제를 좌우했다. 자동차 기업 CEO가 경제계의 황제였다. 포드, GM, 토요타, 폭스바겐. 이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였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보호했다. 노조는 자동차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자동차가 사회 구조의 중심이었다. 이제 21세기는 반도체 시대다. 그 중에서도 메모리가 핵심이다. 메모리 없이는 인공지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없이는 미래 산업이 없다. 메모리가 새로운 산업의 상징이 되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 사람들은 한 나라의 경제력을 말할 때 자동차가 아니라 메모리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이 영상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구조를 설명한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왜 한국 기술이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왜 HBM이라는 메모리 하나가 자동차 산업에 필적하거나 이를 넘는 가치로 평가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팩트와 산업 구조만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니다.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다. 눈에 보이는 완제품 중심의 산업에서 보이지 않는 인프라 중심의 산업으로 경제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자동차가 100년 동안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메모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채널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팩트로 산업을 설명한다. 만약 이런 방식의 분석이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는 것도 좋겠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 역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한다.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산업의 왕이 되었는가? 울산을 보자. 1962년 울산은 인구 7만 명의 작은 어촌이었다. 주요 산업은 어업이었다. 그해 현대건설이 울산에 공장 부지를 확보했다. 현대자동차 전신이다. 1967년 울산 공장에서 첫 승용차 코티나가 출시되었다. 조립 생산이었다.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했다. 그래도 변화는 시작됐다. 공장에 일자리가 생겼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다. 1970년대 포니 생산이 시작되면서 수천 명으로 늘어났다. 1980년대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수만 명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2024년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는 3만 4천 명이 일한다. 여기에 협력업체 직원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62년 7만 명이던 울산 인구는 1970년 14만 명, 1980년 41만 명, 1990년 82만 명, 2000년 104만 명으로 늘어났다. 40년 만에 15배 증가한 것이다. 이들 대부분이 자동차 산업 관련 인구다. 공장 노동자, 협력업체 직원, 그 가족들이다. 도시 인프라가 만들어졌다. 공장 노동자를 위한 아파트가 들어섰다. 학교가 세워졌다. 병원이 생겼다. 상권이 형성되었다. 버스 노선이 확충되었다. 도로가
확장되었다. 울산은 농어촌에서 산업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지역 경제 구조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어업과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다. 이제는 제조업이 압도적이다. 울산 지역 총생산의 60% 이상이 제조업이다. 그중 자동차가 가장 크다. 울산 경제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현대자동차 실적이 좋으면 울산 경제가 좋다. 현대자동차 실적이 나쁘면 울산 경제도 어렵다. 교육 시스템도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울산에는 공업고등학교가 여러 개 있다. 기계, 전기, 전자, 전공 학생들이 많다. 대학도 공배가 강하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자동차 관련 연구를 많이 한다. 학생들은 현대자동차 취업을 목표로 공부한다. 교육이 산업을 따라간다. 부동산 시장도 자동차에 연동된다. 현대자동차 공장 근처 아파트 가격은 높다. 출퇴근이 편하기 때문이다. 공장 실적이 좋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실적이 나쁘면 가격이 떨어진다. 울산 부동산 시장은 현대자동차 주가와 같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울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디트로이트를 보자. 디트로이트는 자동차의 도시였다. 포드, GM, 크라이슬러 빅3가 모두 디트로이트에 있었다. 1950년 디트로이트 인구는 185만 명이었다. 미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다. 자동차 산업이 절정이던 시절이다. 디트로이트 노동자들은 중산층이었다. 자동차 공장 임금은 높았다. 단순 조립 노동자도 연봉 5만 달러를 받았다. 1970년대 기준이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연봉 30만 달러가 넘는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 자동차 공장 일자리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다. 디트로이트 경제는 자동차가 전부였다. 시내 곳곳에 자동차 관련 업체가 있었다. 부품 공장, 금형업체, 도장업체, 운송회사, 정비소가 즐비했다. 다운타운에는 빅3 본사 건물이 하늘을 찔렀다. 르네상스 센터는 GM 본사 건물로 디트로이트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위기가 시작됐다. 일본 차가 미국 시장을 잠식했다. 연비도 좋고 고장도 적었다. 미국 차는 덩치만 크고 기름을 많이 먹었다. 1980년대 빅3 실적이 악화되었다.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디트로이트는 쇠락했다. 인구가 급감했다. 1950년 1,805만 명이던 인구가 2010년 71만 명으로 줄었다. 60년 만에 3분의 1로 감소한 것이다. 빈집이 늘어났다. 범죄율이 치솟았다. 시 재정이 파탄났다. 2013년 디트로이트시는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던 디트로이트가 파산한 것이다. 이것이 자동차 산업의 파급력이다. 자동차 산업이 흥하면 도시가 흥한다. 자동차 산업이 망하면 도시도 망한다. 울산과 디트로이트는 정반대 사례다. 울산은 자동차로 성장했고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쇠퇴로 몰락했다. 토요타시는 또 다른 사례다. 토요타시는 원래 고로모시라는 작은 도시였다. 1934년 토요타 자동차가 이곳에 본사를 세우면서 도시 이름을 토요타시로 바꿨다. 회사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것 자체가 자동차 산업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토요타시 인구의 대부분이 토요타 자동차 관련 인구다. 토요타 자동차 직원이 7만 명이다. 협력업체 직원이 15만 명이다. 토요타시 인구가 43만 명이니 절반 이상이 토요타 관련 인구인 셈이다. 토요타시는 토요타 자동차를 위해 존재하는 도시다. 토요타시 재정도 토요타 자동차에 의존한다. 토요타 자동차가 내는 법인세가 시 세수의 절반이 넘는다. 토요타 자동차 실적이 좋으면 시 재정이 튼튼하다. 시는 복지를 확대하고 인프라에 투자한다. 실적이 나쁘면 긴축 재정을 편다. 고용이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2만에서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엔진만 해도 수천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피스톤, 크랭크샤프트, 밸브, 캠샤프트, 인젝터, 터보차저, 각각이 또 수십 개의 작은 부품들로 이루어진다. 트랜스미션은 기어, 클러치, 토크 컨버터, 동력 전달 장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차체는 철강으로 만든다. 프레스로 강판을 찍어내고 용접으로 이어붙인다. 수십 개의 패널이 모여 차체 하나를 이룬다. 도어, 후드, 트렁크, 루프, 펜더, 각각을 정밀하게 가공하고 조립한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하다. 내장재는 플라스틱과 직물로 만든다. 대시보드 도어 트림 시트,
카페 천장재, 각각이 별도의 공정을 거친다. 플라스틱은 사출 성형으로 만든다. 금형에 용융된 플라스틱을 주입하고 냉각시켜 형태를 만든다. 금형 하나에 수억 원이 든다. 전기전자 부품은 수백 개에 달한다. ECU, BCM, 각종 센서, 액추에이터, 배선, 커넥터가 차 전체에 퍼져 있다. 최신 자동차는 ECU만 100개 이상 탑재한다. 각 ECU는 특정 기능을 담당한다. 엔진 제어, 변속기 제어, 브레이크 제어, 조향 제어, 에어컨 제어, 인포테인먼트. 각각 별도의 컴퓨터가 작동한다. 배선의 길이는 수 킬로미터에 달한다. 한 차량에 들어가는 전선을 모두 이으면 2km에서 4km가 된다. 이 전선들을 하나하나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커넥터로 연결한다. 잘못 연결하면 시스템 전체가 오작동한다. 이 모든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마다 수십 명에서 수천 명의 인력이 일한다. 완성차 공장 하나에는 수만 명이 일하고 그 주변에는 협력업체, 물류업체, 서비스 센터가 자리 잡는다. 한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면 그 주변에 수십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 산업 관련 고용 인구는 직간접을 포함해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직접 고용은 약 40만 명이다. 현대자동차 그룹, 기아 한국 GM, 르노코리아,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이다. 여기에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직원들을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다.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에 달한다. 딜러 정비소, 부품 판매점, 주유소, 세차장, 보험사, 금융사, 물류사 모두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가 팔리지 않으면 이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 이는 전체 제조업 취업자의 10%가 넘는 수치다. 한국 제조업 취업자는 약 450만 명이다. 그중 10분의 1이 자동차 산업에 의존한다. 한 사람이 자동차 회사에 취직하면 그 가족까지 포함해 적어도 3인에서 4인이 그 산업에 생계를 의존하게 된다. 한개 50만 명이 일한다는 것은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산다는 의미다. 다음은 수출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완성차가 708억 달러, 부품이 270억 달러로 합계 98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한국 전체 수출의 15% 수준이다.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약 6,500억 달러이므로 자동차가 그중 1,000억 달러 가까이를 차지한다. 완성차만 봐도 엄청난 규모다. 2024년 한국은 413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다. 그중 270만 대를 수출했다. 생산량의 65%를 해외로 보내는 것이다. 차량 한 대 평균 수출 가격이 2억 6천 달러다. 소형차는 최고 1,000달러, 중형차는 2복 5,000달러, 대형차는 4,000달러 수준이다. 수출 지역은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다. 북미가 가장 큰 시장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약 100만 대를 수출한다. 수출액으로는 30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에서 현대와 기아는 합쳐서 연간 150만 대 이상 판매한다.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는다. 유럽은 두 번째 시장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약 70만 대를 수출한다. 유럽은 자동차 강국들이 밀집한 지역이라 경쟁이 치열하다. 그럼에도 한국차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하면 그 안에 들어간 철강, 화학, 전자 소재가 함께 수출되는 셈이다. 철강사는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한다. 포스코는 자동차용 강판 매출이 연간 10조 원이 넘는다. 냉연 강판, 열연 강판, 아연 도금 강판을 자동차 업체에 공급한다. 산업 파급력 역시 압도적이다. 자동차는 철강, 화학, 전자, 기계, 소재, 물류, 금융, 보험까지 연결된다. 철강사는 자동차용 강판을 만들고 화학사는 내장재와 도료를 공급하며 전자기업은 반도체와 센서를 제공한다.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면 이 모든 산업이 함께 성장한다. 반대로 자동차 산업이 침체하면 연관 산업 전체가 흔들린다. 자동차는 기술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내연기관의 효율을 높이려면 엔진 설계와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현대의 엔진은 열 효율이 40%를 넘는다. 20년 전에는 30%도 안 됐다. 10%포인트 향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은 안다. 원료 분사 점화시기, 밸브 타이밍, 흡기 온도 모든 것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효율이 올라간다. 전기차를 만들려면
배터리 기술과 전력 제어 시스템이 필수다. 배터리는 수천 개의 셀로 구성된다. 각 셀의 전압과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하나의 셀이 과열되면 전체 배터리가 위험해진다. BMS, 즉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이 모든 셀을 제어한다.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면 인공지능과 센서 융합 기술이 요구된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센서들이 주변 환경을 인식한다. 이 센서들의 데이터를 융합해서 주변 상황을 파악한다. 어디에 차가 있고 어디에 사람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판단한다. 자동차 한 대에는 한 국가의 제조업 기술 수준이 그대로 드러난다. 엔진 설계는요, 소재 기술, 전자제어 생산 관리, 모든 것이 종합된다.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는 다른 것도 잘 만든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은 한 도시의 인구 구조, 고용 구조, 산업 구조, 경제 구조를 통째로 바꿔왔다. 울산은 어촌에서 산업도시로 탈바꿈했고, 디트로이트는 자동차로 흥하고 자동차로 쇠락했으며, 토요타시는 아예 회사 이름을 도시 이름으로 삼았다. 자동차 공장 하나가 수십만 명의 삶을 좌우했다. 이것이 자동차가 산업의 왕으로 불린 이유다. 한국에서 자동차가 가진 의미는 더욱 특별했다. 1976년 포니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한국은 자동차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였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000도 안 됐다. 자동차는 부자들이나 타는 사치품이었다. 그로부터 50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한국은 세계 5위권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연간 400만 대 이상을 생산하고 그중 3분의 1을 수출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전 세계 자동차 판매 3위 안에 든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였고 고용을 창출했으며 관련 산업을 키웠다. 철강사는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하며 성장했고 화학사는 매장재 시장을 기반으로 확장했다. 전자기업들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며 기술력을 쌓았다. 이것이 자동차가 산업의 왕이 된 이유다. 하나의 산업이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고용 수출, 기술 지역 발전 모든 면에서 자동차는 한 나라의 산업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는 강한 나라였다. 메모리는 원래 어떤 산업이었는가? 메모리 산업은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산업이었다. 메모리 반도체는 범용품이다. 듀램이든 낸드플래시든 규격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다. 제품의 차별화는 거의 없다. 같은 용량, 같은 속도의 디램이라면 삼성전자 제품이든 SK하이닉스 제품이든 마이크론 제품이든 성능은 비슷하다. 가격이 경쟁력의 전부였다. 메모리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극단적인 순환을 반복했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기업들은 생산을 늘린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이 폭락하고 적자가 쌓인다. 다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반등하고 호황이 찾아온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메모리 산업의 특징이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메모리 산업은 계륵이었다. 투자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수익은 불안정했다. 일본 기업들이 먼저 이 산업에서 손을 뗐다. 엘피타는 파산했고 도시바는 메모리 사업을 매각했다. 독일의 인피니언 역시 메모리 사업을 정리했다. 한국 기업들만이 이 시장을 지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적자를 견디며 투자를 이어갔다. 공정기술을 개선해서 원가를 낮추고 생산량을 늘렸다. 경쟁사들이 떠나간 자리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2020년대 들어 전 세계 디램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70%를 넘어섰다. 그러나 메모리는 여전히 범용품이었다. 가격 경쟁이 전부였고 부가가치는 제한적이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 규모는 매년 1,000억 달러에서 1,300억 달러 사이를 오갔다. 자동차 산업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규모였다. 메모리 산업이 가진 한계는 명확했다. 첫째, 고용 창출 효과가 작다. 반도체 공장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다. 수조 원을 투자한 공장에도 몇백 명밖에 일하지 않는다. 자동차 공장 하나에 수만 명이 일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둘째,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다. 반도체는 장비와 소재 산업을 키우지만 자동차처럼 수십 개 산업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웨이퍼 제조, 화학 소재 장비, 패키징 정도가 주요 연관 산업이다. 셋째, 제품 차별화가 어렵다. 메모리는 규격품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만들기 힘들다. 소비자들은 메모리 제조사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용량과 가격만 본다.
이것이 과거 메모리 산업이 가진 위치였다. 기술력은 필요하지만 수익은 불안정하고 부가가치는 제한적인 산업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이 산업을 포기한 이유다. AI가 산업의 돈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지점은 언제일까? 변화는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그해 구글은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구조를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Attention is all you need 였다. 이것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혁명이었다. 기존의 순환 신경망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다. 순환 신경망은 단어를 순서대로 처리한다. 첫 번째 단어를 읽고, 두 번째 단어를 읽고, 세 번째 단어를 읽는다. 이전 단어의 정보를 다음 단어로 전달한다. 문제는 문장이 길어지면 앞쪽 정보가 희석된다는 점이다. 100번째 단어를 처리할 때는 첫 번째 단어의 정보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트랜스포머는 다르다. 모든 단어를 동시에 본다. 첫 번째 단어와 100번째 단어의 관계를 직접 계산한다.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 각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계산한다. 중요한 단어에 집중하고 덜 중요한 단어는 무시한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GPT BER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등장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다. 오픈AI가 개발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GPT-1은 2018년에 공개됐다. 매개 변수가 1억 1,700만 개였다. 매개 변수는 모델이 학습하는 가중치의 개수다. 신경망의 각 연결마다 가중치가 있다. 이 가중치들이 모여 모델의 지능을 형성한다. GPT-U는 2019년에 나왔다. 매개 변수가 15억 개였다. 1년 만에 13배 커진 것이다. GPT-3은 2020년에 공개됐다. 매개 변수가 1,750억 개였다. GPT-U보다 116배 커졌다. GPT-덜는 2023년 3월에 공개됐다. 정확한 매개 변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1조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개 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모델이 학습해야 할 가중치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모델은 1,750억 개의 숫자를 저장하고 계산해야 한다. 각 숫자는 보통 16비트나 32비트로 표현한다. 여기서 학습과 추론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두 가지 단계다. 학습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하고 모델이 패턴을 찾아내게 한다. GPT-2의 경우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텍스트로 학습했다. 위키피디아 뉴스 기사, 블로그 포스트, 책, 논문 모두 학습 데이터가 된다. 총 45TB의 텍스트를 학습했다. 학습 과정은 이렇다. 먼저 모델에 무작위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 다음 학습 데이터를 입력한다. 예를 들어 문장 하나를 주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한다. 모델이 틀리면 가중치를 조정한다. 다시 예측하게 한다. 또 틀리면 또 조정한다. 이것을 수십억 번 반복한다. 매번 입력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읽어와야 한다. 모델 가중치도 메모리에 올려두고 계속 창조한다. 중간 계산 결과도 메모리에 저장한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메모리와 GPU 사이를 오간다. 추론은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는 과정이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모델이 답변을 생성한다. 챗 GPT를 쓸 때가 바로 추론 단계다. 학습이 끝난 모델을 가져와서 질문에 답한다. 추론도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 모델 전체를 메모리에 올려두어야 한다. GPT-3는 350GB 크기다. 이 모델을 메모리에 로드한다. 사용자 질문을 입력하면 모델이 한 단어씩 생성한다. 각 단어를 생성할 때마다 모델 전체를 참조한다. 여기서 문제가 드러난다. GPU의 연산 속도와 메모리의 데이터 공급 속도가 맞지 않는다. 모델이 커질수록 필요한 연산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GPT-3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된 연산량은 GPT-2의 100배가 넘었다. 이 연산을 수행하려면 수만 개의 GPU가 필요했다.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클라우드에 10,000개 이상 GPU를 수주 동안 돌려 GPT-3를 학습시켰다. 학습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GPT-3 학습에는 약 460만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GPU 사용료가 대부분이다. 클라우드에서 GPU를 빌리면 시간당 비용을 지불한다. 미백 한 대가 시간당 3달러 정도다. 만 대를 한 달 동안 쓰면 약 2,660만 달러다. GPT 전은 그 10배 이상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1억 달러가 들었다고 한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GPU 사용료와 전력 비용이다. 여기서 핵심 문제가 드러났다. GPU의 연산 능력은 계속 발전했지만 그 연산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 병목은 메모리였다.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모델의 가중치 행렬을 메모리에 올려두고 입력 데이터와 계속 연산한다. 문제는 GPU의 연산 속도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자. 엔비디아의 H100 GPU는 초당 980조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정확히는 989 TFLOPS다. 이것은 텐서 코어라는 특수 연산 장치의 성능이다. 인공지능 학습에 최적화된 행렬 곱셈을 초당 980조 번 수행한다. 행렬 곱셈이 왜 중요한가? 인공지능 모델의 핵심 연산이 행렬 곱셈이기 때문이다. 신경망의 가층은 행렬 곱셈으로 계산된다. 입력 벡터와 가중치 행렬을 곱해서 출력 벡터를 만든다. GPT 같은 트랜스포머 모델에는 수백 개의 층이 있다. 각 층마다 행렬 곱셈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 연산을 수행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 입력 벡터와 가중치 행렬을 메모리에서 가져와야 한다. 계산 결과도 메모리에 저장해야 한다. 다음 층 계산을 위해 다시 메모리에서 읽어와야 한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 일반 GDDR6 메모리의 대역폭은 초당 512GB에 불과하다. 이것은 1초에 512GB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GPU가 1초에 980조 번 연산하려면 그만큼의 데이터가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연산 하나당 필요한 데이터를 대략 4바이트라고 가정하자. FP42 포맷이 4바이트다. 그러면 1초에 필요한 데이터는 약 4000GB다. 하지만 메모리는 512GB밖에 공급하지 못한다. 필요량의 13%밖에 안 된다. GPU는 데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연산 회로는 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산 장치가 데이터를 기다리며 유휴 상태에 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비유를 들어보자. GPU는 초고속 공장이다. 1초에 980조 개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원자재 공급이 느리다. 1초에 512개밖에 공급되지 않는다. 공장은 원자재가 올 때까지 멈춰 있어야 한다. 공장 가동률이 13%밖에 안 된다. 나머지 87%는 원자재를 기다리며 놀고 있다. GPU가 연산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도착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메모리 병목이다. 아무리 강력한 엔진을 가진 차도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멈추는 것과 같다. 아무리 빠른 프로세서도 데이터가 없으면 계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학습 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GPT-2를 학습시키는데 몇 주가 걸렸다. 만약 메모리 병목이 없었다면 그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학습 시간이 줄어들면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도 줄어든다. 학습 시간의 절반으로 줄어들면 비용도 절반이 된다. GPU 사용료가 가장 큰 비용이기 때문이다. 저 160만 달러가 230만 달러로 줄어든다. 새로운 모델을 더 자주 학습시킬 수 있다. 실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경쟁사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실제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킬 때 GPU의 실제 활용률은 50%에서 60% 수준에 머문다. 이것은 업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구글, 오픈AI, 메타 모두 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나머지 40%에서 50%는 데이터를 기다리며 놀고 있다. 1000억 원짜리 GPU 시스템의 절반이 유휴 상태인 것이다. GPU 한 대가 1억 원이라면 1000대는 1000억 원이다. 그중 500억 원어치가 놀고 있다.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0억 달러 투자를 받았다. 그 돈으로 GPU를 구매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GPU가 절반만 작동한다면 200억 달러를 투자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이 메모리 병목 해결이 중요한 이유다. 전력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 GPU는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 H100 한 대가 700W를 소비한다. 1000대면 700kW다. 24시간 돌리면 하루 신물 역합회 킬로와트시다. 미국 전력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0센트라면 하루 전력 비용이 1680달러다. 한 달이면 5만 달러다. 그런데 GPU가 절반만 작동한다면 전력의 절반은 낭비되는 것이다. 연산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력은 소비된다. GPU를 끌 수는 없다. 켜고 끄는데 시간이 걸리고 데이터가 도착하면 즉시 연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이동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GPU로 옮기는데도 에너지가 든다. 데이터 1비트를 1mm 이동시키는데 약 10피코줄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작은 양 같지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이동시키면 합계가 커진다. GPU와 메모리 사이 거리가 10cm라면 데이터 1바이트를 이동시키는데 8나노줄이 든다. 1초에 512GB를 이동시키면 4메가줄이다. 4kW다. GPU 연산 전력 700W보다 훨씬 크다. 물론 실제로는 더 복잡하다.
캐시 메모리가 있어서 자주 쓰는 데이터는 가까이 둔다. 데이터 압축 기법도 사용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메모리 대역폭이 부족하면 데이터 이동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메모리 대역폭을 늘려야 한다. GPU에 더 빠르게, 더 많은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HBM이 등장했다. HBM은 High Bandwidth Memory의 약자다. 말 그대로 높은 대역폭의 메모리다. D램 칩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구조다. 가층의 D램은 TSV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으로 연결된다. TSV는 True Silicon Via의 약자다. 실리콘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구멍이다. 이 구멍 안에 구리를 채워 전기 통로를 만든다. 칩과 칩 사이의 신호를 TSV를 통해 주고받는다. 리반 D램은 칩과 기판을 와이어로 연결한다. 칩 가장자리에 있는 패드에서 와이어를 연결한다. 와이어는 가늘고 길다. 전기 신호가 와이어를 따라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와이어가 길수록 신호 지연이 크다. 또한 와이어는 개수가 제한적이다. 칩 가장자리에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HBM은 TSV로 연결한다. TSV는 칩 전체에 배치할 수 있다. 수천 개의 TSV를 만들 수 있다. TSV는 짧다. 칩 두께만큼만 뚫으면 된다. 칩 두께가 30 마이크로미터면 TSV 길이도 30 마이크로미터다. 신호 지연이 거의 없다. 이 구조 덕분에 HBM은 일반 D램보다 훨씬 넓은 데이터 통로를 가진다. 일반 D램은 64비트 폭이다. 한 번에 64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HBM은 1024비트 폭이다. 16배 넓다. 같은 주파수로 작동해도 16배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HBM 스의 대역폭은 초당 819GB다. GDDR4의 512GB보다 60% 빠르다. HBM 3위는 이를 초당 1.2TB까지 끌어올렸다. GDDR6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엔비디아의 H100 GPU는 HBM3를 6개 탑재한다. 각 HBM3는 16GB다. 총 메모리 용량은 96GB다. 일부 모델은 80GB 버전도 있다. 총 대역폭은 초당 3TB에 달한다. 이 정도가 되어야 GPU의 연산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초당 3TB면 GDDR6의 6배다. GPU가 데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GPU 활용률이 50%에서 80%로 올라간다. 같은 하드웨어로 60%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학습 시간이 줄어든다. GPT-2를 학습시키는데 몇 주 걸렸던 것이 며칠로 줄어든다. 비용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더 큰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 더 자주 실험할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 추론 비용도 줄어든다. 챗 GPT 같은 서비스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서버 비용이 증가한다. 메모리 병목을 해결하면 같은 서버로 더 많은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다. 서비스 운영 비용이 감소한다. 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지점이 여기다. 과거에는 GPU가 전부였다. 엔비디아, AMD, 인텔이 시장을 나눠 가졌다. GPU만 좋으면 됐다. 메모리는 그저 GDDR을 붙이면 충분했다. 그런데 이제는 GPU가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GPU 설계사들은 메모리 공급사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 없이는 H100을 만들 수 없다. AMD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의존한다. HBM 없이는 최신 인공지능 칩을 만들 수 없다. 구글의 TPU V5는 HBM2E를 사용한다. 아마존의 트웨니엄2는 HBM3를 사용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야도 HBM을 탑재한다. HBM이 인공지능 인프라의 필수 부품이 된 것이다. 시장은 이 변화를 즉각 반영했다. HBM의 가격은 일반 D램의 5배에서 10배에 달한다. 일반 D램 8GB 모듈이 $30면 HBM 16GB는 $1000에서 $2000다. 용량 대비 10배에서 20배 비싸다. 그런데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엔비디아는 2025년 물량을 이미 다 확보했다. 2026년 물량도 예약이 진행 중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HBM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충분한 HBM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인프라를 확장할 수 없다. 오픈 AI도 마찬가지다. GPT-4를 개발하려면 더 많은 GPU가 필요하다. GPU를 구하려면 HBM을 확보해야 한다. HBM 공급이 병목이 되고 있다. 연산이 아니라 데이터 공급이 병목이 된 것이다.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가 메모리 산업에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다. 메모리가 부품에서 핵심 자산으로 격상되었다. 과거에는 메모리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제는 메모리에 의존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HBM이 왜 중요해졌는지에 대한 기술적 설명이다. 만약 이 설명이 명확하게 이해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것도 이 채널에 큰 힘이 된다.
이제 숫자로 들어가 보자. HBM과 자동차 산업을 숫자로 비교해보면 지금까지 본 것은 구조다. 왜 메모리가 병목이 되었는지 기술적 이유를 봤다. 이제 이 구조가 숫자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자. 2025년 전 세계 HBM 시장 규모는 467억 달러로 전망된다. 이는 2024년 182억 달러 대비 156% 증가한 수치다. 단 1년 사이에 시장이 2.5배 이상 커진다. 여기서 복리 효과를 이해해야 한다. 연간 50% 성장과 5% 성장은 처음엔 작은 차이처럼 보인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격차가 벌어진다. 2024년 182억 달러였던 HBM 시장이 단순 50% 복리로 계산하면 2028년 922억 달러가 된다. 실제 전망은 더 높다. 2025년 467억 달러, 2026년 750억 달러, 2028년 1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자동차 완성차 수출액은 2024년 기준 708억 달러다. 부품까지 포함하면 980억 달러 수준이다. HBM 시장은 이미 완성차 수출의 66%에 달한다. 2026년이면 추월한다. 자동차 수출은 연간 4%에서 5% 성장한다. HBM은 50% 이상 성장한다. 앞서 본 복리 효과가 작동한다. 2027년 HBM 900억 달러 자동차 800억 달러로 역전된다. 2028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진 DRAM 시장 전체에서 HBM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2023년 1%에 불과했던 것이 2024년 20%, 2025년 47%가 된다. 2028년에는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DRAM 시장 내부 구조가 바뀌고 있다. 일반 DRAM은 정체하고 HBM만 성장한다. 부가가치로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하다. 자동차 한 대 평균 판매가는 3만 달러 수준이다. 한국 자동차 수출 평균은 2만 6천 달러다. 그 안에는 철강, 플라스틱, 유리, 고무, 전자부품이 모두 들어간다. 완성차 업체 마진은 10%에서 15% 정도다. 3만 달러 차량이면 철강이 6천 달러, 전자부품이 4,500달러, 조립과 인건비가 6천 달러, 판매비와 관리비가 4,500달러, 연구개발비가 2,100달러다.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남는 것이 3,000달러, 즉 10%다. 이것이 자동차가 구조적으로 박리담해인 이유다. HBM은 다르다. HBM 하나의 가격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에 달한다. HBM3 16GB 기준으로 약 1,200달러다. HBM3 24GB는 1,800달러에서 2,000달러다. 이것은 순수하게 메모리와 패키징 기술의 가치다. 여기에는 다른 부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DRAM 칩 여러 개와 인터포저 기판뿐이다. DRAM 칩 원가가 약 30%, 인터포저와 패키징 원가가 20%, 총 원가가 50% 수준이다. 제조사가 가져가는 마진은 40%에서 50% 수준이다. HBM 1,200달러면 원가가 600달러, 마진이 600달러다. 마진율 50%다. 자동차는 3만 달러에 마진이 3,000달러, 마진율 10%다. 5배 차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 2025년 HBM 매출이 약 50조 원, 영업이익이 약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률 50%다. 이것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반 DRAM의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다. 현대자동차의 2024년 영업이익률은 9.2%다. 매출 165조 원에 영업이익 15조 원이다. 기아는 영업이익률 11.3%다. 매출 103조 원에 영업이익 11.6조 원이다. 두 회사를 합치면 매출 268조 원에 영업이익 26.6조 원이다. 영업이익률 9.9%다. SK하이닉스 HBM 사업 영업이익 25조 원이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 영업이익 26.6조 원과 비슷하다. 매출은 SK하이닉스 HBM이 50조 원, 현대자동차 그룹이 268조 원이다. 매출은 5배 차이지만 영업이익은 비슷하다. 이것이 마진 구조의 차이다. 자동차는 매출이 크지만 마진이 얇다. HBM은 매출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마진이 두껍다. 그런데 HBM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6년이면 SK하이닉스 HBM 매출이 80조 원, 영업이익이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그룹 영업이익을 넘어선다. 마진이 두꺼우면
재투자 여력이 크다. SK하이닉스는 HBM으로 번 돈을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쏟아붓는다. 선순환 구조다. 높은 마진이 더 많은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더 많은 투자가 기술 격차를 벌리고 기술 격차가 높은 마진을 유지하게 한다. 자동차는 마진이 얇아 재투자 여력이 제한적이다.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가? 투자자들은 마진이 높고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한다. SK하이닉스 주가는 2024년 한 해 동안 3배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이 20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 기업 중 2위다.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은 70조 원 수준이다. 매출은 현대자동차가 3배 크지만 시가총액은 SK하이닉스가 3배 크다. 투자자들은 미래 가치를 본다. 이것이 자본 흐름의 변화다. 과거에는 자동차 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했다. 이제는 HBM 기업이 자본을 끌어들인다. 생산량 대비 가치로 보면 더 극명하다. SK하이닉스는 월 6만 장의 웨이퍼로 HBM을 생산한다. 웨이퍼 의장당 수백 개의 HBM 다이가 나온다.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약 400개에서 500개의 다이가 나온다. HBM은 12층이나 16층을 쌓아야 한다. 다이 12개를 쌓으면 HBM 1개가 완성된다. 웨이퍼 1장에서 다이 400개가 나오면 HBM은 33개 나온다. 수율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25개에서 30개 정도 나온다. 월 6만 장이면 HBM을 월 150만 개에서 180만 개 생산한다. 연간 1,800만 개에서 2,160만 개다. HBM 1개 가격이 1,200달러면 연간 매출이 216억 달러에서 259억 달러다. 원화로 약 28조 원에서 34조 원이다. 웨이퍼 일장당 약 7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일반 디램은 웨이퍼 일장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다. HBM이 2배에서 3배 높다. 현대자동차는 연간 413만 대를 생산해서 165조 원의 매출을 올린다. 차량 1대당 약 4천만 원이다. 수출 차량은 평균 2,600만 원이다. 내수 차량은 평균 3,500만 원이다. 투입 인력 대비 생산 가치는 비교가 안 된다.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인력은 약 5,000명 수준이다. 2025년 HBM 매출 50조 원, 영업이익 25조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당 영업이익이 50억 원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을 고용한다. 한국에만 약 7만 명이 일한다. 영업이익 26.6조 원을 12만 명으로 나누면 인당 2.2억 원이다. 인당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 HBM이 23배 높다. 자동차는 노동 집약적이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반도체는 자본 집약적이다. 설비가 대부분의 일을 한다. 고용 측면에서는 자동차가 압도적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을 고용한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이 관련되어 있다. 1차 협력업체가 약 400개사다. 각 협력업체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일한다.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50만 명이 넘는다. SK하이닉스는 전체 임직원이 약 3만 4천 명이다. 그중 HBM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은 5천 명 정도다. 협력업체를 포함해도 1만 명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창출하는 가치는 역전된다. 이것이 산업 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산업이 중요했다. 이제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중요하다. 시장 구조도 다르다. 자동차 시장에는 수십 개의 완성차 업체가 경쟁한다.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 포드, GM, 테슬라, BYD. 각각 10% 내외의 점유율을 나눠 가진다. 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기 어렵다. HBM 시장은 과점이다. SK하이닉스가 52.5%, 삼성전자가 42.4%, 마이크론이 5.1%를 차지한다. 한국 두 기업이 95%를 장악하고 있다. 다른 기업이 진입하기도 어렵다. 이것이 HBM과 자동차 산업의 숫자적 비교다. 시장 규모는 아직 자동차가 크지만 성장률, 수익성, 자본 효율성, 기술 집약도 모든 면에서 HBM이 앞선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는 점이다. 이 채널이 이런 방식의 분석을 계속한다는 것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 채널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산업을 본다. 왜 이 거대한 시장을 한국만 장악했는가? HBM 시장을 한국이 장악한 이유는 기술 난이도 때문이다. HBM을 만들려면 세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 DRAM 제조, TSV, 적층 패키징이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세 곳뿐이다. 먼저 D램 제조 기술이다. HBM에 사용되는 D램은 일반 D램보다 훨씬 까다롭다. 적층을 위해 칩을 종이 두께의 절반 이하로 얇게 깎아야 한다. 일반적인 D램 칩은 600 마이크로미터 두께지만 HBM용 D램은 30에서 40 마이크로미터까지 얇아진다. 이렇게 얇은 칩은 깨지기 쉽다. 연필심보다 얇은 실리콘판을 다루는 것과 같다. 조금만 힘이 가해져도 금이 가거나 부서진다. 이것을 수백 장씩 가공하고 적층해야 한다. 수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다음은 TSV 기술이다. TSV는 실리콘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구리를 채워 전기 통로를 만드는 기술이다. HBM에는 수천 개의 TSV가 필요하다. HBM3 기준으로 한 스택당 1024개의 TSV가 있다. TSV의 지름은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작은 구멍을 정확한 위치에 수직으로 뚫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비틀어지거나 위치가 어긋나면 전체 칩이 불량이 된다. 마지막으로 적층 패키징이다. 얇게 깎은 드럼칩을 여러 층 쌓아 올리는 과정이다. HBM3은 12층, HBM3E는 16층까지 쌓는다. 각 층의 두께는 30에서 40 마이크로미터다. 12층을 쌓으면 전체 높이가 600에서 700 마이크로미터가 된다. 여기서 핵심은 정렬이다. 각 층의 TSV가 정확히 일직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오차 범위는 1 마이크로미터 이하다. 12층을 쌓으면 누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억제해야 한다. 수율이 핵심이다. D램 칩 하나를 만드는 수율이 90%라고 가정하자. 8층을 쌓으면 각 층이 모두 양품이어야 최종 제품이 양품이다. 확률로 계산하면 0.9의 8승이므로 최종 수율은 43%로 떨어진다. 12층이면 28%다. 16층이면 18%밖에 안 된다. SK 하이닉스는 HBM 수율을 70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30에서 50%에 머물고 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다. 수율이 50%라면 2개를 만들어 1개를 버린다는 뜻이다. 원가가 2배가 된다. 수율이 80%면 5개 만들어 1개만 버린다.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SK 하이닉스가 높은 수율을 달성한 이유는 시간이다. 2013년부터 HBM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12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 어떤 조건에서 TSV 불량이 발생하는지, 어떤 접착제가 장기 신뢰성이 높은지, 적층 정렬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9년에 HBM 생산을 중단했다가 2022년에 다시 시작했다. 3년의 공백이 있었다. 그 사이 SK 하이닉스는 계속 발전했다. 마이크론은 2025년에야 본격 양산을 시작한다. 뒤늦게 시작한 만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엔비디아는 품질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수율이 낮으면 공급이 불안정해진다. 납품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전체 생산 계획이 흔들린다. 따라서 검증된 공급사와만 일한다. SK 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엔비디아 H100, H200, B100 GPU에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시간과 수율. 이것이 한국 기업들이 HBM 시장을 장악한 핵심 이유다. 기술 장벽이 높고 경험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먼저 시작한 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자동차 산업과 HBM 산업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 자동차와 HBM은 산업 구조 자체가 다르다. 먼저 경쟁 구조를 보자. 자동차 시장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다. 토요타가 1위지만 점유율은 11%에 불과하다. 폭스바겐 현대, GM, 포드, 혼다, 닛산, 스텔란티스 모두 5%에서 10% 사이를 오간다. 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한다. 소비자는 선택권이 많다. 같은 가격대에 수십 개의 차량이 경쟁한다. 디자인 성능, 브랜드, 애프터 서비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선택한다. 한 회사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회사 제품을 사면 된다. HBM은 과점 시장이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95%를 차지한다. 엔비디아가 HBM을 사려면 이 두 회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자동차는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서 생산된다. 한 나라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나라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독일이나 한국에서 생산량을 늘린다. HBM은 한국에만 의존한다. SK 하이닉스는 이천과 용인에 주력 공장이 있다. 삼성전자는 화성과 평택에서 생산한다.
만약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이 멈춘다. 대체 가능성도 다르다. 자동차는 대체재가 많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모두 이동수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목적지에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 HBM은 대체재가 없다. GDDR로는 인공지능 학습 속도를 감당할 수 없다. HMC는 기술적으로 더 어렵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새로운 메모리 기술이 나오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 사이 HBM을 쓸 수밖에 없다. 국가 전략자산 관점에서도 의미가 다르다. 자동차는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자동차 수입이 끊기면 경제적 타격은 있지만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지는 않는다. HBM은 다르다. 인공지능은 국방정보, 의료, 금융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 있다. 인공지능 인프라가 없으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HBM 공급이 끊기면 인공지능 개발이 멈춘다. 미국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 2022년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키면서 HBM 생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려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요구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HBM은 한국에서만 생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역시 HBM 개발에 뛰어들었다. CXMT가 HBM 개발을 선언했고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격차가 최소 5년 이상이다. 가격 결정권도 다르다. 자동차는 소비자 시장이다. 가격이 오르면 판매가 줄어든다. 경쟁사가 가격을 낮추면 시장을 빼앗긴다. 가격 결정권이 제한적이다. HBM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물량이 이미 다 팔렸다. 2026년 물량도 협상 중이다. 가격 협상에서 공급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마진 구조 역시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동차는 박리담의 산업이다.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마진은 10% 내외다. 판매량이 줄어들면 고정비 부담으로 적자가 난다. HBM은 고마진 산업이다. 제품 하나당 마진이 40에서 50%에 달한다. 판매량이 적어도 수익성이 유지된다. 기술력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것이 자동차와 HBM 산업의 결정적 차이다. 하나는 경쟁이 치열한 성숙 산업이고 다른 하나는 공급 부족 상태의 신흥 산업이다. 앞으로 10년, 이 격차는 왜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HBM과 자동차 산업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 여기서는 향후 5년과 10년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본다. 먼저 낙관적 시나리오를 써보자. 인공지능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GPT-5, GPT-6가 순조롭게 출시되고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인공지능이 더 많은 산업에 적용된다. 의료, 법률, 교육, 제조, 물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필수가 된다. 이 경우 HBM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2028년 HBM 시장이 1,200억 달러를 넘어선다. 2030년에는 2,000억 달러에 달한다. DRAM 시장 전체보다 커진다. HBM이 메모리 산업의 90%를 차지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확대한다. 새 공장을 짓고 기존 공장을 증설한다. 웨이퍼 생산량을 월 6만 장에서 20만 장으로 밀린다. HBM 매출이 연간 150조 원을 넘어선다. 기술도 빠르게 발전한다. HBM2가 2026년 양산되고 HBM 아보가 2028년 양산된다. 대역폭이 초당 3TB에 달한다. 적층수가 32층까지 늘어난다. 한 패키지에 64GB를 탑재한다. 한국의 HBM 시장 점유율은 유지된다. 중국이 개발에 뛰어들지만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 마이크론도 양산하지만 품질 문제로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지 못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90%를 유지한다. 자동차 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전기차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2030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1억 대를 넘어선다. 한국 자동차 수출도 연간 5% 성장해 2030년 1,0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HBM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 2030년 HBM 2,000억 달러, 자동차 1,000억 달러로 2배 차이가 난다. HBM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 이번에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써보자. 인공지능 발전이 예상대로 진행된다. 기술 발전은 계속되지만 폭발적이지는 않다. 인공지능 적용 분야가 확대되지만 일부 산업은 도입이 느리다. 규제와 윤리 문제로
인공지능 사용이 제한되는 분야도 있다. HBM 수요는 꾸준히 증가한다. 2028년 HBM 시장이 1,000억 달러에 달한다. 2023년에는 1,400억 달러다. 연간 30%에서 40% 성장한다. 높은 성장률이지만 낙관적 시나리오보다는 낮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계획대로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웨이퍼 생산량을 월 12만 장으로 늘린다. HBM 매출이 연간 100조 원 수준이다. 기술 발전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HBM 터가 2026년, HBM5가 2029년 양산된다. 대역폭이 초당 2TB에 달한다. 적층수가 24층까지 늘어난다. 한국의 HBM 시장 점유율은 약간 감소한다. 마이크론이 품질을 개선하고 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높인다. 중국 CXMT도 저가 시장에서 5%를 차지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점유율이 80%로 낮아진다.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경쟁이 심화된다. 자동차 산업은 완만하게 성장한다. 전기차 전환이 진행되지만 배터리 가격과 충전 인프라 문제로 속도가 느리다. 2030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9,500만 대 수준이다. 한국 자동차 수출은 연간 3% 성장해 2030년 900억 달러에 달한다. 2030년 HBM 1,400억 달러, 자동차 900억 달러로 1.5배 차이가 난다. HBM이 자동차를 넘어섰지만 격차가 낙관적 시나리오만큼 크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보수적 시나리오를 써보자. 인공지능 발전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된다.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다. 모델 크기를 늘려도 성능 향상이 제한적이다. 환각 문제와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인공지능 투자를 줄인다. HBM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 2028년 HBM 시장이 800억 달러에 그친다. 2030년에는 1,000억 달러다. 여전히 성장하지만 연간 20% 수준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신중하게 투자한다. 과잉 투자를 우려해 생산 능력 확대를 제한한다. 웨이퍼 생산량을 월 8만 장으로 늘리는데 그친다. HBM 매출이 연간 70조 원 수준이다. 기술 발전이 지연된다. HBM2 양산이 2027년으로 밀린다. HBM 반은 2031년에나 나온다. 기술적 난제가 예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경쟁이 심화된다.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한다.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높인다. 중국도 저가 시장에서 10%를 차지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점유율이 70%로 낮아진다. 자동차 산업도 어려움을 겪는다. 전기차 전환이 더디다.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다. 중국 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잠식한다. 2030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8,500만 대로 감소한다. 한국 자동차 수출은 정체되어 2030년 750억 달러에 그친다. 2030년 HBM 1,000억 달러, 자동차 750억 달러로 1.3배 차이가 난다. HBM이 자동차를 넘어서지만 격차가 크지 않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것인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중립적 시나리오다.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고 HBM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기술적 도전과 경쟁 심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공통점이 있다. HBM이 자동차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차이는 얼마나 큰 격차로 넘어서느냐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배 차이,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1.5배 차이,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1.3배 차이다. 어떤 경우든 산업의 중심이 자동차에서 HBM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일어날 변화다. HBM 이후를 준비하는 한국 기술. HBM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메모리가 인공지능 인프라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GPU가 중심이었다. GPU가 연산하고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조 역할이었다. 이제는 메모리가 시스템 성능을 결정한다. 이것을 Processing in Memory라고 부른다. 메모리 안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GPU로 가져와서 계산하고 다시 메모리로 보내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메모리 자체가 간단한 연산을 처리하면 전체 속도가 빨라진다. SK하이닉스는 PIM을 개발하고 있다. HBM 안에 연산 회로를 넣어 덧셈, 곱셈 같은 기본 연산을 메모리에서 직접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이동량이 줄어들고 전력 소비가 감소한다. CXL 기술도 중요하다. Compute Express Link의 약자로 GPU와 메모리를 더 빠르게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다. 여러 GPU가 하나의 메모리 풀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면
메모리 활용 효율이 높아진다. HBF도 등장하고 있다. High Bandwidth Flash의 약자다. 낸드 플래시를 HBM처럼 적층해서 대역폭을 높인 제품이다. HBM은 용량이 제한적이고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진다. HBF는 대용량이면서도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유지된다. 차세대 인공지능 인프라는 메모리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GPU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메모리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메모리가 병목이고 메모리가 성능을 결정한다. 이것은 한국에게 기회다. 드랩낸드, HBM, HBF 모두 한국 기업이 세계 1위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 물론 위협도 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를 무기화하고 있다. 중국에 HBM 수출을 금지했다. 한국 기업들도 이 규제를 따라야 한다. 중국 시장을 잃으면 매출에 타격이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만 생산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린다.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도 도전이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HBM 개발에 나섰다. 미국도 정부 지원으로 마이크론을 키우고 있다. 5년, 10년 후에도 지금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의 위치는 확고하다. HBM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다. 기술력에서 최소 3년에서 5년 앞서 있다. 고객사들과의 관계도 탄탄하다. 이 우위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이 과제다. 메모리가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왔다.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지금까지 메모리 하나가 자동차 산업을 넘는 이유를 살펴봤다. 자동차는 100년 동안 산업의 왕이었다.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견인하며 한 나라의 제조업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수만 개의 부품이 모여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수십만 명이 그 산업에 생계를 의존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 하나가 그 모든 가치를 넘어서고 있다. HBM이라는 제품 하나의 시장 규모가 한국 자동차 완성차 수출액에 육박한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 한 가지 품목이라는 점이다. 이 변화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 모델이 커질수록 연산보다 데이터 공급이 병목이 되었다. GPU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가 따라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메모리가 시스템 성능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 한국은 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다. PSV 적층 패키징,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기술은 1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의 결과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하다. HBM 시장은 매년 5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는 2에서 5% 성장한다. HBM의 영업이익률은 50%다. 자동차는 10% 내외다. 성장률, 수익성, 기술 집약도 모든 면에서 HBM이 앞선다. 산업 구조도 완전히 다르다. 자동차는 치열한 경쟁 시장이다. HBM은 과점 시장이다. 한국 두 기업이 시장을 지배한다.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 인공지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HBM 더, HBM 바저 기술은 계속 발전한다. 진입 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HBM은 이제 시작이다. 더 중요한 것은 메모리가 시스템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Processing in Memory, CXL. HBF 차세대 기술들은 모두 메모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과거에는 GPU가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메모리가 주인공이다. 눈에 보이는 제품에서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했다.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는 눈에 보이는 제품이다. HBM은 데이터 센터 안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부품이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부품이 인공지능 시대의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다. AI 시대의 핵심은 연산이 아니라 메모리다.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공급하느냐가 성능을 결정한다. HBM은 그 데이터 공급의 핵심이다. 만약 이런 방식의 산업 구조 분석이 흥미롭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두어도 좋겠다. 다음 영상도 같은 톤과 깊이로 이어질 것이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와 구조로 산업을 설명하는 방식 말이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제로 또 만나요.